한양의 밤은 언제나 붉다. 비단 예복에 묻은 것은 술인가? 아니면 백성의 피인가? 한양의 새벽은 언제나 젖어 있었다. 그것은 밤새 내린 이슬 때문이기도 했고 강에서 올라온 물안개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장무영은 그 축축함 속에서 다른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비릿하고 묵직한 쇠가 살을 파고들 때 나는 피 냄새와 닮아 있었다. 마포 나루터의 새벽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오늘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달랐다. 사람들의 숨소리는 낮았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이 그들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는 것처럼 시장 전체가 거대한 짐승의 뱃속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무영은 지게의 끈을 고쳐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조정에서 내려온 지시는 종이 위에 적히지 않았다. 그것은 바람결에 실려오는 소문처럼 혹은 어둠 속에서 오고 가는 은밀한 손짓처럼 전달되었다. 불온한 자들을 또마내라. 기록은 필요 없다. 이 짧고 잔혹한 명령은 도성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핏줄을 타고 흐르는 독처럼 순식간에 골목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관아의 담벼락에는 아무런 방도 붙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숨을 죽였고 무영과 같은 이들은 그 침묵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다. 장무영은 평범한 지게꾼이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 그의 어깨는 짐의 무게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시장 상인들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 짐을 날랐고 품대수로 받은 엽전 몇 댐에 감사하며 국밥을 사 먹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다. 짐을 나르며 지나가는 관군들의 움직임을 쫓는 그의 눈동자는 지나치게 차분했고 소란스러운 시장통에서도 미세한 쇠붙이 소리를 구별해내는 그의 귀는 지나치게 예민했다. 그는 자신이 짊어진 짐보다 더 무거운 과거를 등에 업고 살아가는 사내였다. 그날 아침 무영은 쌀가마니를 나르다가 낯선 기운을 느꼈다. 평소라면 으름장을 놓으며 자릿세를 거들어 다닐 왈패들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포졸복을 입지 않은 사내들이 시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상인인 척 혹은 손님인 척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물건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갈 짐승을 고르는 백정처럼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집요했다. 무영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챙이 넓은 페랭이가 그의 얼굴에 그늘을 드리웠다. 그는 쌀가마니의 무게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몸을 낮추며 군중 속으로 녹아들었다. 유명회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 조직이었다. 겉으로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국지사들의 모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권력을 움켜쥔 자들의 사냥개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법보다 위에 있었고 왕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무영은 그들의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다가와 숨통을 끊어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자들이었다. 무영의 심장이 묵직하게 뛰기 시작했다. 잊으려 했던, 아니 잊어야만 했던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생선 장수 노인이 짐을 풀다가 실수로 옆에 있던 사내의 옷자락에 구정물을 튀긴 것이다. 평소라면 욕설 몇 마디 오가고 끝날 일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노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어붙였다.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냐. 사내의 고함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움찔하며 물러섰다. 무영은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사내의 품속에서 언뜻 보인 것은 호패가 아니라 날카롭게 갈린 단도였다. 일반 백성이 품고 다닐 물건이 아니었다. 노인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리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사내는 노인의 사과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노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발로 걷어찼다. 생선 비늘이 사방으로 튀었고 노인의 신음소리가 시장 바닥을 긁었다. 무영의 손이 움찔했다. 지게 작대기를 쥐고 있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사내의 발길질을 멈추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지금 나서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었다.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만두게.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묘한 위험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쏠렸다. 낡은 삼배옷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지고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돌차 할멈이었다. 시장에서 약초를 팔며 근근히 살아가는, 하지만 누구보다 시장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여인. 무영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가 나서서는 안 될 자리였다.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돌차 할멈을 노려보았다. 내년은 또 뭐냐? 제명에 죽고 싶지 않은 게로구나. 사내는 노인을 놔두고 할멈에게로 다가갔다.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 못했다. 두려움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무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해야만 하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돌차 할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사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곳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터전이네. 자네 같은 왈패가 행패를 부릴 곳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려온 자들의 분노이자 결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었다. 사내는 잠시 주춤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한 듯했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듯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무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으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움직임이 있었다.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사내의 손등을 정확하게 강타했다. 악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감싸 쥐었다.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누가 돌을 던졌는지 알 수 없었다. 무영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범인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무영회의 바람이었다. 이름 없는 자들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일으키는 작은, 하지만 분명한 저항의 바람이었다. 사내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고함을 쳤다.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하지만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시장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사내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렸지만 더 이상 행패를 부릴 수는 없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위축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돌아섰다. 두고 보자. 내 이놈들을 모조리. 그는 말을 맺지 못하고 사라졌다. 하지만 무영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돌차 할멈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노인을 일으켜 세웠다. 괜찮은가? 다친 데는 없고.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닐세. 우리끼리 돕고 살아야지. 별 수 있겠나? 그녀의 말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다짐이었다. 무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지게를 짊어졌다.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무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좁은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눈앞에는 아까의 광경이 계속해서 어른거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시장에 나타난 사내는 단순한 wal패가 아니었다. 그는 탐색견이었다. 사냥감을 찾기 위해 먼저 풀어놓은 사냥개였다. 유명에는 이제 대놓고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백주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포를 심어주려 할 것이다. 무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반다지를 열었다. 그 속에는 낡은 무명천으로 칭칭 감아놓은 물건이 들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풀어 헤쳤다. 서늘한 빛을 내뿜는 단검 한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잡이에는 낡고 해진 끈이 묶여 있었지만 날만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그것은 그가 버리고 싶었던, 하지만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그의 과거였다. 그는 단검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다. 그는 단검을 쥐고 허공을 향해 몇 번 휘둘러 보았다. 묵직한 바람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갈랐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어떻게 적의 급소를 노려야 하는지, 어떻게 숨소리를 죽이고 다가가야 하는지. 그는 평생을 도망쳐왔다. 피냄새로부터,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들이, 그 피에 굶주린 자들이 자신이 숨어 있는 이 작은 세상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와는 달랐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였다. 아주 조심스러운 훈련받은 자의 발소리였다. 무영은 즉시 단검을 품속에 감추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돌차 할멈의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무영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올 것이 왔다. 그들은 오늘 낮의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본보기가 필요했고 돌차 할멈이 그 희생양이 될 것이 분명했다. 무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온몸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골목의 어둠을 틈타 그림자의 뒤를 쫓았다. 발소리를 죽인 채 호흡을 조절하며 그는 다시 사냥꾼이 되었다. 아니, 사냥꾼을 노리는 늑대가 되었다. 골목 끝자락, 돌차 할멈의 집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사내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 복면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갈 태세였다. 무영은 숨을 멈추고 상황을 살폈다. 넷, 아니 5명이었다. 맨손으로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숫자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검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다. 조용히 처리해. 소란 피우지 말고.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낮게 명령했다. 그들은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영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기왓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힘껏 담벼락 너머로 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렸다.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다.
뭐야?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무영은 반대편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서 춤을 추듯 일렁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무영은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의 싸움은 단순히 돌차 할멈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전쟁의 서막이었다. 이름 없는 자들과 이름을 가진 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무영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단검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피는 이미 흐르기 시작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마포 나루터의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밤새 내린 서리가 지붕마다 하얗게 덮여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려앉은 것은 서리보다 더 차가운 공포였다. 시장 입구.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기이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평소라면 짐꾼들의 고함 소리와 상인들의 흥정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그곳에 지금은 까마귀 몇 마리만이 불길하게 울어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피해 멀찍이 돌아가고 있었고 감히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마치 그곳에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혹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될까 두려운 것처럼 그들은 옷깃을 여미고 종종 걸음을 쳤다. 장무영은 지게를 진 채 그 느티나무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나무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은 허수아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시신은 힘없이 흔들렸고 낡은 집신 한 짝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무영은 그 집신을 알아보았다. 며칠 전 짐을 나르다 끈이 떨어졌다며 멋쩍게 웃던 어린 청년의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참새라고 불렀다. 발이 빠르고 소식을 잘 전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하지만 지금 날개가 꺾인 참새는 더 이상 날지 못한 채 차가운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시신의 가슴에는 조잡하게 쓴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먹물이 번져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 내용은 명확했다. 입을 함부로 놀리는 자의 최후. 그것은 경고였다. 단순히 죽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입을 봉하려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무영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다. 참새는 무명회의 정식 조직원도 아니었다. 그저 시장통의 소식을 전해주고 푼돈을 받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그런 아이를 본보기로 삼았다는 것은 놈들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나타난 것은 한참 뒤였다. 그들은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시신을 끌어내렸다. 거적대기에 대충 말린 참새의 시신은 짐짝처럼 수레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누구도 그 뒤를 따르지 않았다. 누구도 울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의 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시체가 되어 돌아오는 세상. 그 속에서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무영은 돌차 할멈의 약방으로 향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약초 냄새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약방 뒷문으로 들어갔다. 좁고 어두운 방 안에는 할멈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작은 화로가 놓여 있었고 타오르는 불꽃 위로 종이들이 한 장씩 던져지고 있었다. 할멈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슬픔도 분노도 읽을 수 없는 그 무표정함이 오히려 무영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참새를 친손자처럼 아꼈던 사람이었다. 왔느냐? 할멈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장부와 서신들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것들은 무명회의 연락망이자 시장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들이 적힌 기록이었다. 불꽃은 종이를 탐욕스럽게 집어삼켰고 검은 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다. 무영은 말없이 그 곁에 앉았다. 참새가 갔습니다. 어렵게 꺼낸 말에 할멈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종이를 집어들었다. 안다.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바람 소리가 말해주더구나. 놈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아이까지 건드릴 줄은. 무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할멈은 고개를 저었다. 놈들에게 선 따위는 없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어. 그녀는 다 타버린 죄를 부지깽이로 으깨며 말했다. 지금부터 모든 연락을 끊는다. 점조직도 해체야. 누구도 믿지 마라. 옆에 있는 동료가 내일은 적이 되어 칼을 겨눌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잔인한 명령이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온 이들에게. 이제 각자 도생하라는 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뭉칩니까? 놈들에게 대항하려면. 뭉치면 죽는다. 할멈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지금은 숨을 때야. 납작 엎드려 숨만 쉬어야 해.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다. 죽으면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사라지는 거야. 할멈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다. 그녀는 참새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있었다. 살아남은 자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슬픔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냉혹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무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할멈의 말이 옳았다. 지금의 무명에는 바람 앞에 등불이었다. 조직이 노출된 이상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으면 줄줄이 엮여 들어갈 뿐이었다. 그는 화로 속에서 사그라드는 불씨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남은 종이 조각이 검게 말려 들어가며 사라졌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희망이 타버리는 것 같았다. 방 안에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짙은 어둠이 깔렸다.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무영아. 한참 만에 할멈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져 있었다. 너도 당분간 이곳에 오지 마라. 네가 누구인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놈들이 알게 해서는 안 돼. 그녀는 무영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은 따뜻했다. 너는 살아야 한다. 이 늙은이는 언제 죽어도 그만이지만 너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무영은 할멈의 손을 꽉 쥐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약방을 나선 무영은 다시 시장통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활기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상인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손님들은 물건만 사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불신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밀고자가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나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 참새의 죽음은 그 시작에 불과했다. 무영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을 느꼈다. 그는 짐을 나르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다. 낯선 사내들이 시장 곳곳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상인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물건을 파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귀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고 눈은 수상한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무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이제 시장은 사냥터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사냥감은 바로 자신과 같은 이름 없는 자들이었다.
그는 깊게 눌러쓴 페랭이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을 감췄다. 오후가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잿빛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참새의 눈물처럼 차갑고 서러웠다. 빗물은 시장 바닥의 흙먼지를 씻어내렸지만 그 속에 베어든 핏자국까지 지우지는 못했다. 무영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생각에 잠겼다. 연락망이 끊겼다. 이제 그는 혼자였다. 정보를 얻을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고립무원, 그것이 지금 그의 처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다. 지켜야 할 조직이 사라지자 오히려 움직임이 자유로워진 탓일까. 그때 빗속을 뚫고 한 사내가 걸어왔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렸고 옷은 흙탕물로 엉망이었다. 무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지켜보았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는 무명의 연락책 중 한 명이었던 칠성이었다. 칠성은 평소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성실함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칠성은 무영이 서 있는 처마 밑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무영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칠성아, 무슨 일인가? 칠성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오지 마. 오지 마세요. 그는 덜덜 떨며 중얼거렸다. 무영은 이상한 낌새를 챘다. 칠성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젖어서 쭈글쭈글해진 종이 한 장이었다. 그게 뭔가 무영이 물었다. 칠성은 황급히 종이를 등 뒤로 감췄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살고 싶었어요. 정말 살고 싶어서. 칠성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무영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살고 싶었다는 말. 그것은 배신자들의 입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변명이었다. 무영은 칠성의 어깨를 잡았다. 무슨 짓을 한 건가? 칠성은 무영의 손을 뿌리치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졌다. 무영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쫓아가야 했다. 잡아서 물어봐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칠성의 눈에서 보았던 그 깊은 절망이 무영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고문실의 비명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이라는 것을. 무영은 칠성이 사라진 골목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참새의 죽음으로 공포를 심고 그 공포를 이용해 내부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놈들의 방식이었다. 무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아픔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연락망은 끊겼지만 의지마저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 불꽃이 되어야 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몸을 태우는 일일지라도 칠성은 성이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그저 칠성이라 불렸다. 장터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해 빠진 이름이었다. 아비는 술에 쩐 백정이었고 어미는 그가 젖을 떼기도 전에 도망쳤다. 한양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그는 그림자보다 못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시꺼먼 욕망이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었다. 짐승이 아닌 번듯한 이름 석자를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날 밤
조판서의 소슬대문 앞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칠성은 쪽문 옆에 웅크리고 앉아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있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늙은 청지기가 문을 열고 그를 불렀다. 들어오라. 그 짧은 한마디가 칠성에게는 지옥문의 빗장이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진흙투성이 발을 질질 끌며 안으로 들어섰다. 사랑방 안은 아늑했고 은은한 치명 냄새가 감돌았다. 평생 맡아본 적 없는 귀한 향기였다. 칠성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병풍 너머로 달그락거리는 찻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칠성의 심장 박동보다 차분하고 냉정했다. 유명회의 실세. 조판서가 그곳에 있었다. 내 놈이 쥐새끼들의 구멍을 안다고 했느냐. 낮게 깔린 목소리가 칠성의 정수리에 꽂혔다. 칠성은 마른 침을 삼켰다. 예. 대감마님. 압니다. 놈들은 서쪽 시장의 낡은 약재 창고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쑥 포대 밑에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칠성의 입에서 동료들의 비밀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한 번 열린 입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는 살기 위해, 아니 사람 대접을 받기 위해 영혼을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장부는 돌차라는 늙은 할멈이 관리합니다. 칠성은 결국 그 이름마저 뱉어내고 말았다. 배고플 때 주먹밥을 쥐어주던 따뜻한 손길이 기억났지만 그는 애써 그 기억을 짓밟았다. 조판서는 만족스러운 듯 찻잔을 내려놓았다. 쓸모 있는 놈이로군. 그는 하인에게 눈짓을 보냈다. 하인이 칠성 앞에 두툼한 봉투와 종이 한 장을 던졌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면천 문서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김판석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를 모르는 그였지만 붉은 관이는 선명하게 보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천민이 아니었다. 그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자의 비명과도 같은 울음이었다. 물러가라. 그리고 입을 다물지 않으면 이 이름이 내 비석에 새겨질 것이다. 조판서의 차가운 축객령의 칠성은 뒷걸음질 처방을 나왔다. 다시 마주한 밤 공기는 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품속의 문서는 마치 불덩이처럼 그의 가슴을 태우는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칠성은 빗속을 걸으며 장무영을 떠올렸다. 무뚝뚝하지만 언제나 뒤에서 자신을 챙겨주던 형님 같은 사내. 조판서에게 그에 대해 말할 때 칠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눈빛이 칼날 같습니다. 그 정보는 곧 장무영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될 것이었다. 칠성은 자신의 혀를 잘라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시장 어귀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관군들이 약재 창고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칠성은 담벼락 그늘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았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발길은 도성 밖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살고 싶었다. 비겁한 개가 되더라도 살아서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다. 빗물에 젖은 김판석은 이제 성문 밖으로 사라졌다. 칠성이라는 이름에 가련한 영혼은 그날 밤 차가운 진흙탕 속에 버려졌다. 그가 얻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족쇄였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한양의 밤은 피비린내를 머금은 채 깊어가고 있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으나 타오르는 불길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매캐한 연기가 빗줄기를 타고 골목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 타는 냄새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약방 한 구석에 묵혀있던 당귀와 천궁,
그리고 말린 쑥 향이 뒤섞인 기묘하고도 비릿한 냄새였다. 한때 사람을 살리는 데 쓰였던 귀한 약재들이 이제는 검은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서쪽 시장의 깊은 골목, 무명회의 비밀 거점이자 병든 이들의 피난처였던 낡은 창고는 거대한 화마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붉은 불길이 검은 밤하늘을 찢어발기듯 치솟아 올랐고 그 아래로 무너져 내리는 석갈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묵도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였기에 입으로 내뱉지 못한 말들이 발소리에 실려 바닥을 두드렸다. 그의 폐부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차가운 빗물은 땀과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의 필사적인 질주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가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것은 이미 손쓸 돌이 없이 무너져 내린 폐허뿐이었다. 그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지 않기 위해 다리에 힘을 주어야 했다. 눈앞에서 춤추는 붉은 악마들은 그가 지켜야 했던 마지막 안식처를 조롱하듯 집어삼키고 있었다. 창고 앞에는 몇 구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다. 불길을 피해 뛰쳐나오다가 변을 당한 동료들이었다. 그들의 등에는 화살이 박혀 있거나 칼에 베인 깊은 상처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놈들은 단순히 불만 지른 것이 아니었다. 도망치는 자들을 사냥하듯 쏘아 죽이고 확인 사살까지 마친 뒤 유유히 사라진 것이었다. 묵도는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멈췄다.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죽어간 이들의 원혼이 빗소리에 섞여 귓가를 맴도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묵도는 시신들 사이를 걸었다. 불길의 열기가 얼굴을 후끈거리치게 했지만 그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약탕기 조각을 밟았다. 바스락,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이곳은 그에게 집이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거리를 떠돌던 벙어리 소년에게 따뜻한 밥 한 덩이를 내어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던 곳, 돌차 할멈이 약을 다리던 그 온기, 동료들이 모여 나누던 나직한 대화 소리, 그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놈들은 단순히 건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묵도의 세상 전부를 불태운 것이었다. 그때 무너진 기둥 아래서 희미한 반짝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묵도는 다가가 숫덩이가 된 나무를 치웠다. 그곳에는 반쯤 녹아내린 은비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돌차 할멈이 평생을 아끼며 간직해온 물건이었다. 묵도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들었다. 아직도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어 손바닥을 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비녀에 묻은 검은 그을음이 그의 손에 옮겨 묻었다. 그것은 할멈의 눈물 같기도 했고 타버린 피 같기도 했다. 묵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비녀 위로 흘러내렸다. 소리 없는 오열이 그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그는 비녀를 품에 깊이 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타오르는 불길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조금 전까지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시퍼런 살기가 들어찼다. 놈들은 실수를 했다. 쥐새끼 한 마리 놓치지 않으려 했겠지만 가장 위험한 짐승을 살려두고 말았다. 묵도는 입을 열어 소리칠 수 없었기에 그의 분노는 밖으로 터져나오지 못하고 안으로 타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응축된 분노는 독이 되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이제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하나의 칼날이 되었다. 묵도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현장을 떠났다. 관군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향한 곳은 시장통 외진 곳에 있는 자신의 좁은 거처였다.
비센 자국이 얼룩덜룩한 벽과 낡은 돗자리 하나가 전부인 방. 그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벽장 깊숙한 곳에서 숫돌을 꺼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장 날카로운 회칼을 꺼내 들었다. 이 칼은 지금까지 짐승을 잡거나 나무를 깎는 데만 쓰였던 물건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이 칼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될 것이다. 습, 습, 습. 어두운 방 안에 규칙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쇠가 돌을 긁는 소리는 섬뜩하면서도 구슬펐다. 묵도는 무아지경에 빠진 사람처럼 칼을 갈았다. 한 번 밀 때마다 놈들의 얼굴을 떠올렸고 한 번 당길 때마다 죽어간 동료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숫돌과 칼날이 마찰하며 튀는 미세한 불꽃만이 그의 눈동자를 비췄다. 그의 손은 처음에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차분하고 정교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는 유명해와 맞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잃을 것이 없는 자는 두려울 것도 없는 법이다. 그들은 묵도에게서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갔고 그 대가로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얻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숫돌 삼아 칼을 갈고 있었다. 이 칼이 부러질 때까지, 혹은 자신의 심장이 멈출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새벽닭이 울 무렵 비는 그쳤지만 안개는 더욱 짙게 깔렸다. 묵도는 숫돌을 내려놓았다. 칼날은 서슬퍼런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칼날을 튕겨보았다. 팅, 맑고 고운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전주곡처럼 들렸다. 묵도는 칼을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낸 뒤 허리춤에 찼다. 그리고 품속에 넣어두었던 할멈의 은비녀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에게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세상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하지만 묵도에게는 들렸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피의 발자국 소리가. 그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말이 없는 자의 칼은 말이 많은 자들의 혀보다 무서운 법이다. 한양의 밤거리에 소리 없는 사신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비갠 뒤에 한양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푸르렀다. 처마 끝에 매달린 빗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지만 마포 나루터의 진흙탕은 여전히 질척거렸다. 시장통 사람들은 간밤의 공포를 억지로 지워내려는 듯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란스러움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마치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누구나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를 조심하고 있었다. 그 위태로운 균형을 깨뜨린 것은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 나타난 한 사내였다. 그는 시장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값비싼 청색 비단옷을 입고 허리에는 옥 장식이 달린 띠를 두르고 있었다. 진흙이 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그의 가죽신은 지나치게 깨끗했다. 무엇보다 이질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물건을 고르거나 흥정하러 온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지를 둘러보는 영주처럼, 혹은 우리 안에 갇힌 가축들을 살피는 도살자처럼 오만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검은 갓을 쓴 호위무사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장무영은 쌀가마니를 어깨에 맨 채 그 사내를 보았다. 본능적인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저자는 왈패나 포졸 따위가 아니었다. 걸음걸이에는 빈틈이 없었고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등에는
검을 오래 쥐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유명회의 살수였다. 그것도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하수인이 아니라 백주 대낮에 얼굴을 드러내고 사냥을 즐기는 상급 살수였다. 무영은 고개를 숙이고 패랭이를 눌렀었다. 칠성이 놈들에게 무엇을 불었는지 짐작이 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지게꾼. 사내는 시장 한복판에 멈춰 섰다. 그리고 지나가는 짐꾼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흠칫하며 움츠러들었다. 그는 마치 재미있는 놀이를 하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한 건장한 청년이 그의 앞을 지나가려다 붙잡혔다. 사내는 청년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어깨가 튼튼하구나. 짐 꽤나 나르겠어. 청년은 영문도 모른 채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다. 소인은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재미없군. 사내는 청년을 거칠게 밀쳐냈다. 청년이 진흙탕에 나뒹굴자 호위 무사들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사내는 다시 사냥감을 찾아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시선이 정확히 무영이 서 있는 곳에 꽂혔다. 무영은 숨을 멈췄다. 도망칠 수도 있었다. 쌀가마니를 던져버리고 인파 속으로 뛰어든다면 놈들이 쫓아오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자신이 바로 그 장무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또한 주변에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 무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평범한 지게꾼처럼 무거운 짐에 짓눌려 힘겨워하는 척하며 사내의 곁을 지나가려 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표정만은 무심하게 유지했다. 사내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5걸음, 4걸음, 3걸음. 사내의 시선이 무영의 어깨와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무영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제발 그냥 지나치기를. 놈이 다른 곳에 한눈을 팔기를 간절히 바랐다. 거기 멈춰라. 나직하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무영의 발목을 잡았다. 무영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사내가 그에게 다가왔다. 진한 사양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내는 무영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들고 있던 부채로 무영의 가슴팍을 툭 쳤다. 고개를 들어라.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명령. 주변의 상인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무영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라면 굽실거리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을 것이다. 그것이 살아남는 법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늘만은 그럴 수 없었다. 참새의 시신이, 불타버린 약방이, 그리고 칠성의 배신이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패랭이 아래 감춰져 있던 그의 눈동자가 드러났다. 사내와 무영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사내의 눈은 차갑고 잔인한 뱀의 눈이었고 무영의 눈은 깊고 고요한 우물 같았다. 보통의 천민이라면 사내의 기세에 눌려 눈을 피하거나 땅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무영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똑바로 사내를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적이도 두려움도 없었다. 다만 네가 누구인지 안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사내의 눈썹이 꿈틀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짐승인 줄 알았는데 눈앞에 있는 것은 짐승이 아니었다. 사내의 눈빛이 흥미로움으로 반짝였다. 호우. 그는 부채를 접으며 무영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눈빛이 제법이구나. 이름이 뭐냐? 사내의 손이 칼자루 쪽으로 슬그머니 움직였다. 팽팽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시장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진 듯했다. 개똥이라고 합니다. 나리. 무영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떨림은 없었다. 그는 짐짓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이미 드러난 눈빛을 감추기에는 늦었다. 사내는 소리내어 웃었다. 개똥이라. 이름 한 번 걸작이구나. 그는 무영의 어깨를 꽉 쥐었다. 손가락이 뼈를 으스러뜨릴 듯이 파고들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무영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기억해두마. 개똥이. 사내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손을 놓았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가자.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구나. 호위 무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사내는 알고 있었다. 지금 당장 저 자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사냥감이었다. 천천히 공포를 즐기며 몰아넣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무영은 멀어지는 사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쌀가마니를 꽉 쥐고 있었다. 손톱이 자루를 뚫고 들어갈 정도였다. 그는 알았다. 놈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유해된 사형 선고라는 것을. 놈은 쥐가 덫에 걸려 발버둥 치는 꼴을 보고 싶은 것이다. 무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이제 그의 발걸음은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전을 준비하는 전사의 걸음이었다. 시장의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갔다. 그러나 무영의 눈에는 보였다. 푸른 하늘 아래 보이지 않는 피에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 그는 쌀가마니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그를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 하늘이 다시 잿빛으로 물들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는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더 굵은 줄기가 되어 대지를 때리기 시작했다. 오후의 시장통은 이미 파장 분위기였다. 상인들은 서둘러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종종 걸음을 쳤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는 기이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사람들의 숨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장무영은 텅 빈 지게를 짊어지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를 바라보았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시장 입구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층을 튀기며 나타난 것은 관아의 포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검은색 쾌자를 입고 허리에는 육모 방망이 대신 섯을 펄은 환도를 찬 사내들이었다. 유명회의 사병들이었다. 그들은 거칠게 사람들을 밀쳐내며 길을 팼다. 비명 소리와 욕설이 빗속에 흩어졌다. 그들의 목적지는 분명했다. 바로 돌차 할멈이 있는 약방이었다. 무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 놈들은 밤을 기다리지 않았다. 보란 듯이 백주 대낮에 공포를 전시하려는 속셈이었다. 돌차 할멈은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약방 앞 평상에 앉아 비를 맞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마치 오랜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녀는 다가오는 사병들을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사병대장이 말에서 내려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할멈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오래 기다리셨소. 할멈, 대감마님께서 모셔오라 하십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손짓은 거칠었다. 사병 2명이 할멈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무영의 손이 지게 작대기를 움켜쥐었다. 나무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전신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거리는 불과 20보. 단숨에 뛰어들면 사병대장의 목을 벨 수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계산이 스쳐 지나갔다. 놈들은 5명. 기습한다면 승산은 충분했다. 하지만 그 뒤는 관군이 몰려올 것이고 시장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할멈이 무사할 수 있을까? 무영의 발이 움찔하며 앞으로 나가려 했다.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이 그를 지배하려던 찰나였다. 그 순간 할멈이 고개를 돌렸다. 빗줄기 사이로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무영이 숨어있는 골목 어귀를 향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다. 할멈의 눈은 깊고 고요했다. 그 속에는 두려움이나 원망 따위는 없었다. 다만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남들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된다. 나오지 마라. 그것은 침묵의 명령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으로 무영을, 그리고 아직 살아남은 조직의 불씨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무영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발바닥이 땅에 박혀버린 것 같았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막았다. 그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눈앞에서 어머니와 같았던 사람이 끌려가고 있는데 자신은 비겁하게 그림자 속에 숨어 있어야만 했다. 이것이 놈들이 원하는 그림이었다. 무력감, 저항할 수 없다는 절망감. 무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을 채웠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짊어진 짐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다. 사병들은 할멈을 짐짝처럼 수레에 실었다. 함거도 아닌 죄인을 나르는 낡은 수레였다. 비는 점점 더 거세져서 세상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퍼부어댔다. 할멈은 젖은 옷을 여미며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영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혹시라도 자신의 시선 때문에 무영이 발각될까 염려한 탓이었다. 수레바퀴가 진흙탕을 구르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무영의 심장을 긁어내리는 것 같았다. 시장 사람들은 먼발치서 그 광경을 지켜볼 뿐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공포는 이미 그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수레가 멀어질수록 무영의 시야도 흐려졌다. 그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다. 주위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빗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손. 지킬 힘이 있으면서도 쓰지 못한 손. 그 손이 혐오스러웠다. 그는 지게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흙탕물이 튀어올랐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하고 낮았다. 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가 메우기 시작했다. 할멈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를 살렸다. 그녀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다. 무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눈물은 말랐고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살기만이 남았다. 그는 맹세했다. 이 비가 그치기 전에 놈들의 피로 이 치욕을 씻어내리라고.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그는 사냥꾼이 아니라 복수의 화신이 되어야 했다. 그날 밤 무영은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와 낡은 반다지를 열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흑색 무복을 꺼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아 먼지가 쌓였지만 옷감은 여전히 즐겼다. 그는 무복으로 갈아입고 허리춤에 단검을 찼다. 그리고 머리를 질끈 동여맸다. 거울 속에 비친 사내는 더 이상 시장의 짐꾼 장무영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 흑영으로 돌아와 있었다. 창밖으로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하늘이 울고 있었다. 아니, 하늘도 분노하고 있었다. 무영은 문을 열고 빗속으로 나갔다.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묵도를 찾아야 했다. 말없는 그 친구야말로 지금 이 순간 자신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둘이 힘을 합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을 달리는 무영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빗소리에 섞여 바람에 섞여 움직였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놈들이 할멈을 끌고 간 곳. 유명회의 본거지인 조판서의 저택. 그곳은 살아서는 나오기 힘든 호랑이 굴이었다. 하지만 무영은 망설이지 않았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있는 법이다. 아니, 그는 호랑이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러 가는 늑대였다. 시장 어귀를 지나칠 때 그는 낮에 보았던 사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오만하고 잔인했던 그 눈빛. 놈은 지금쯤 따뜻한 방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것이다. 무영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웃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웃어둬라. 곧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뀔 테니. 무영의 그림자가 번개에 번쩍이며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마치 저승사자의 나처럼 날카로워 보였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 비는 밤새도록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한양 사람들은 빗물에 씻겨 내려간 붉은 핏자국을 보게 될 것이다. 무영은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남긴 것은 오직 하나. 진흙탕 위에 찍힌 깊고 선명한 발자국뿐이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결의의 증거이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장무영의 오두막은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로웠다. 구멍난 문풍지 사이로 들이치는 빗물이 방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방 한가운데 깔린 낡은 돗자리를 걷어내고 바닥에 박힌 널빤지를 하나하나 뜯어내기 시작했다. 손톱이 뒤집히고 나무 가시에 찔려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눅눅한 흙냄새가 확 풍겨왔다. 그것은 마치 무덤 속에서 나는 냄새와 같았다. 그는 흙을 파헤쳐 기름 먹인 천으로 겹겹이 싸맨 길쭉한 물건을 꺼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목을 타고 전해져 왔다. 그것은 그가 지난 10년간 잊으려 애썼던, 아니 스스로 봉인했던 자신의 과거였다. 천을 풀자 어둠 속에서도 시퍼런 빛을 내뿜는 검한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흑철검. 검신이 검게 물들어 있어 밤에 휘두르면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는 전설적인 명검이었다. 무영은 검집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는 한때 이 검으로 왕을 지켰고 나라의 적들을 베었다. 하지만 권력자들의 추악한 암투 속에서 동료들이 개죽음을 당하고 자신만이 비겁하게 살아남았을 때 그는 이 검을 땅에 묻었다. 다시는 피를 보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군가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스스로 짐꾼이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쌀가마니의 무게로 잊으려 했던 피비린내가 다시 그의 코끝을 맴돌고 있었다. 돌차 할멈의 마지막 눈빛이, 짐승처럼 끌려가던 참새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영은 검을 뽑았다. 스릉.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빗소리를 가르고 좁은 방 안을 채웠다. 검날은 여전히 예리했다. 주인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시간 동안 검은 홀로 어둠 속에서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나를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무영은 검날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그곳에는 순박한 짐꾼 장무영은 없었다. 오직 복수의 굶주린 수라의 얼굴만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검을 허리에 차고 오두막을 나섰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삿갓도 쓰지 않은 채 어둠 속을 질주했다. 그가 향한 곳은 마포 나루터 가장 깊숙한 곳. 버려진 사당이었다. 그곳은 말을 잃은 사내, 묵도가 머무는 곳이었다. 묵도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생선을 다듬고 남들이 버린 내장을 처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무영은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같은 종류의 인간이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평화보다 고통에 더 익숙한 사람들. 사당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무영은 단번에 묵도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무너진 불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작은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서 그는 묵묵히 칼을 갈고 있었다. 생선뼈를 바를 때 쓰는 투박한 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을 파고들고 뼈를 끊기에 적합한 짧고 날카로운 단도였다. 슥, 슥, 규칙적인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기묘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묵도는 무영이 들어왔음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칼날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무영은 말없이 묵도의 맞은편에 앉았다. 묵도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는 듯 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시뻘건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묵도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무영 앞에 내려놓았다. 그 으름이 잔뜩 묻은 은비녀였다. 돌차 할멈의 것이었다. 무영은 그것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묵도는 입을 뻥끗하지 않았지만 무영은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었다. 이것이 그들이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가자. 무영이 짧게 말했다. 묵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갈고 있던 단도를 입에 물고 허리춤에서 또 다른 칼을 꺼냈다. 양손에 칼을 쥔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와도 같았다. 두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명은 과거를 묻었던 검객, 또 한 명은 목소리를 잃은 백정. 세상이 버린 두 남자가 이제 세상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사당 밖에서 천둥이 쳤다. 번개가 번쩍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괴물처럼 꿈틀거렸다. 그들은 빗속을 뚫고 조판서의 저택이 있는 북촌으로 향했다. 밤거리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통금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지만 술라군들조차 비를 피해 어디론가 숨어버린 듯했다. 무영과 묵도는 지붕 위를 달렸다. 기와를 밟는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밤의 일부가 된 것처럼 은밀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무영이 앞장을 서고 묵도가 그 뒤를 따랐다.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않아도 호흡이 척척 맞았다. 그것은 오랜 시간 같은 고통을 공유해 온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유대감이었다. 저 멀리 조판서의 저택이 보이기 시작했다. 높은 담장 너머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풍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저들은 오늘 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씻어내기 위한 연회를 벌이고 있을 것이다. 아니, 죄악조차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에게 백성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하찮은 것이었으니까. 무영은 담장 아래 멈춰섰다. 빗물에 젖은 흑철검의 손잡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담장 너머를 응시했다. 저 아니다. 무영이 속삭였다. 할멈이 살아 계실지, 이미 돌아가셨을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오늘 밤
저 대문을 걸어 나오는 놈은 없을 것이다. 묵도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대답 대신 칼날을 서로 부딪혀 소리를 냈다. 챙 금속성 소리가 비명을 지르듯 울렸다. 그것은 사냥 개시를 알리는 신호였다. 무영은 담장을 넘었다. 묵도도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다. 저택의 정원은 화려했다. 비를 피하기 위해 처마 밑에 매달아 놓은 청사초롱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연못에는 비단 잉어들이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곧 깨질 운명이었다. 무영은 정원석 뒤에 몸을 숨기고 경비병들의 동태를 살폈다. 곳곳에 사병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연회에 들뜬 분위기 탓인지 경계가 허술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놈들도 보였다. 무영은 묵도에게 손짓했다. 왼쪽은 나, 오른쪽은 너. 묵도가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오른쪽 회랑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짧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횃불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묵도의 솜씨였다. 무영도 움직였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경비병의 뒤로 다가가 입을 틀어막고 목을 베었다. 피가 솟구쳤지만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경비병은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무영의 품에 쓰러졌다. 무영은 시신을 덤불 속에 숨기고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살인은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술이었다. 연회장인 사랑채에서는 웃음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었다. 이복의 판서 대감, 이번에 그 골치 아픈 쥐새끼들을 싹 정리하셨다지. 누군가의 아부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허, 별거 아닙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지요. 조판서의 거만한 목소리였다. 무영은 이를 갈았다. 저 웃음소리를 멈추게 해야 했다. 저들의 목구멍에 뜨거운 피를 쏟아붓고 다시는 저런 역겨운 소리를 짓거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무영과 묵도는 사랑채 입구에서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의 옷은 이미 비와 피로 젖어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문 하나만 열면 그들이 찾는 원수들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 어쩌면 돌차 할멈이 있을지도 모른다. 무영은 묵도에게 눈짓을 보냈다. 준비됐나? 묵도는 피 묻은 칼을 핥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영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힘껏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누구냐? 연회장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고관대작들, 기생들, 그리고 상석에 앉아있는 조판서.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비에 젖은 검은 옷의 사내와 피칠갑을 한 채 양손에 칼을 든 벙어리. 두 명의 불청객이 연회의 흥을 깨뜨리고 있었다. 무영은 천천히 검을 들어 조판서를 겨누었다. 내 놈들의 제삿날을 알려주러 왔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고 무겁게 장례를 울렸다. 이제 피의 연회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사랑채의 문이 부서지며 열리는 순간 연회장의 시간은 멈추어 버린 듯했다. 밖에서 몰아치던 비바람이 실내로 들이닥치며 촛불들을 춤추게 했고 흥겨운 가락을 연주하던 악공들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술잔을 입에 가져가던 고관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기생들의 비명이 터져 나오기 직전에 정막이 감돌았다. 그 고요함의 한가운데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빗물과 붉은 피로 뒤범벅된 그들은 마치 지옥도에서 튀어나온 야차와 같았다. 장무영의 손에 들린 흑철검에서 빗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의 초침 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조판서는 상석에 앉아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화려한 홍색 관복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오늘 밤 도성의 불온한 무리를 소탕하고 왕에게 바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특별히 차려입은 예복이었다. 금실로 수놓아진 용무늬가 촛불 아래서 번쩍였다. 그는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천한 것들의 더러운 발이 자신의 신성한 연회장을 더럽히고 있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무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조판서를 지나쳐 연회장 구석에 묶여 있는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돌차 할멈이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기둥에 묶여 있었다.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녀의 백발은 헝클어져 있었고 숨소리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다. 무영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밀려왔다. 옆에 서 있던 묵도 역시 그 광경을 보고 짐승 같은 그르렁 소리를 냈다. 그의 손에 들린 쌍칼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저 늙은이가 내 놈들의 우두머리인가 보구나. 조판서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쥐새끼들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수고를 덜었군. 그는 손짓으로 호위무사들에게 명령했다. 죽여라. 내 옷에 피가 튀지 않게 조심하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회장 주변에 매복해 있던 사병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수십 개의 칼날이 촛불 빛을 반사하며 두 사람을 향해 쇄도했다. 으아. 가장 먼저 달려든 사병의 목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무영의 흑철검이 보이지 않는 궤적을 그리며 춤을 춘 결과였다. 검은 피를 머금자 더욱 짙은 흑색으로 변해갔다. 무영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살인을 수행했다. 그의 검술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지독하게 실용적이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급소를 노렸고 한 번 베면 반드시 숨통을 끊어 놓았다. 핏방울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조판서가 아끼던 병풍 위로 붉은 매화꽃이 피어났다. 묵도는 무영과 달랐다. 그는 폭주하는 멧돼지처럼 적진을 휘저었다. 양손에 든 짧은 칼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사병들의 허벅지와 손목을 그었다. 그의 방식은 잔인했다. 그는 상대를 단번에 죽이지 않고 고통 속에서 무력화시킨 뒤 숨통을 끊었다. 그것은 백정이 소를 잡을 때의 방식이었다. 뼈와 살이 분리되는 끔찍한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고관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고 술상들이 엎어지며 산의 진미가 바닥에 뒹굴었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한복판에서 무영은 묵묵히 전진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조판서였다. 사병들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무영은 그들을 베어 넘기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베어진 자들이 바닥에 쓰러져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지만 무영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할멈을 저렇게 만든 원흉,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서 있는 저 거만한 권력자만이 보일 뿐이었다. 조판서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정예 사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옆에 서 있던 사내에게 눈짓을 보냈다. 낮에 시장에서 무영과 마주쳤던 그 살수였다. 살수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부채를 접으며 앞으로 나섰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군. 개똥이라더니 사람 문은 미친 개였어. 그는 품속에서 긴 장검을 꺼내 들었다. 검신이 뱀처럼 구불구불한 사검이었다. 무영은 걸음을 멈추고 살수를 노려보았다. 비켜라. 무영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저주와 같았다. 살수는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럴 수는 없지.
대감마님의 예복이 더러워지면 안 되거든. 살수의 검이 뱀처럼 휘어지며 무영의 목을 노리고 들어왔다. 무영은 간발의 차이로 검을 피했지만 뺨에 긴 생채기가 났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살수의 검술은 기이하고 변칙적이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검끝이 무영의 급소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한편 묵도는 남은 사병들을 처리하고 할멈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할멈을 묶고 있는 밧줄을 끊어냈다. 할멈의 몸이 힘없이 그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다. 으, 으. 묵도는 말을 하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며 할멈을 흔들었다. 할멈이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묵도의 얼굴이 들어오자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왔구나. 바보 같은 녀석들.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피에 무영의 외침이 들렸다. 살수가 무영을 상대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묵도와 할멈 쪽으로 검을 날린 것이다. 비열한 수법이었다. 묵도는 본능적으로 등을 돌려 할멈을 감쌌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살수의 검이 묵도의 등판을 깊게 베고 지나갔다. 묵도의 입에서 쿨럭하고 핏덩이가 튀어나왔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할멈을 더욱 꽉 껴안았다. 무영의 눈이 뒤집혔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그는 방어를 포기하고 살수에게 달려들었다.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취하겠다는 육참골간의 기세였다. 살수는 당황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기세는 그 어떤 검술보다 무서운 법이다. 무영의 흑철검이 살수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살수의 비단옷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솟구쳤다. 살수는 처음으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섰다. 연회장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으로 변해 있었다. 바닥에 깔린 값비싼 화문석은 피를 머금어 검붉게 변했고 흩어진 음식물과 깨진 술병들이 뒹굴었다. 조판서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 속에 수많은 횃불이 일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관군이 아니었다. 낫과 깨리를 든 농민들, 지게 작대기를 든 시장 사람들, 그리고 돌을 든 아낙네들이었다. 유명회의 횡포에 억눌려 살던 그들이 무영과 묵도가 일으킨 소란을 틈타 용기를 내어 모여든 것이다. 그들은 담장을 넘어 저택을 포위하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판서놈 나와라.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성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조 판서는 털썩 주저앉았다. 자신의 권력이, 자신의 예복이 이토록 허무하게 더러워질 줄은 몰랐다. 그는 다시 연회장 안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두 사내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살수는 한쪽 팔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묵도는 피를 흘리면서도 할멈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무영은 그 모든 지옥도의 중심에서 흑철검을 겨누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내 놈의 그 화려한 옷을. 무영이 한 걸음씩 다가오며 말했다. 빗물과 피가 섞여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늘 밤 우리들의 피로 붉게 염색해주마. 번개가 번쩍이며 무영의 그림자를 조 판서의 발치까지 길게 드리웠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그림자였다.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다. 그 찰나의 섬광 아래 사랑채는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해 있었다. 바닥에 뒹구는 술병 조각들은 붉은 피를 머금고 보석처럼 번들거렸고 찢어진 병풍 너머로는 겁에 질린 고관들의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조판서는 뒷걸음질 치다 주저앉았다. 그의 등 뒤로는 닫힌 문이 버티고 있었고 앞에는 피칠갑을 한 장무영이 서 있었다. 무영의 숨소리는 거칠었다. 어깨와 허벅지에서 흐르는 피가 검은 무복을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도깨비불처럼 이글거렸다. 멈추어라. 썩 물러가라. 조판서가 쥐어짜듯 소리쳤다. 내 놈이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칼을 겨누느냐. 내 한마디면 내 놈의 삼족을 멸할 수 있다. 그의 외침은 위험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죽음 앞에 선 자의 단말마에 불과했다. 그때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칠성이었다. 아니, 이제는 김판석이라 불리는 사내였다. 그는 난리통에 숨어 있다가 발각된 것이었다. 조판서는 그를 보자마자 눈을 희번덕거렸다. 그래, 판서가, 네가 막아라. 네가 저 미친놈을 막으면 내 너를 양자로 삼아주마. 금은보화도 주마. 조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칠성의 등을 떠밀었다. 칠성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영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에는 시칼한 자루가 들려 있었지만 칼끝은 허공을 향해 춤을 추고 있었다. 형님. 칠성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젖어 있었다. 오지 마세요. 제발. 저 살고 싶어요. 이제야 겨우 사람 구실하게 됐는데. 그의 품속에서는 면천 문서가 삐져나와 있었다. 그토록 갈망했던 그 종이 조각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휴지 조각처럼 보였다. 무영은 걸음을 멈추고 슬픈 눈으로 칠성을 바라보았다. 비켜라. 칠성아, 그 이름은 내 것이 아니다. 무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종이 한 장이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아 네가 팔아넘긴 양심이 너를 짐승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아니야 아니라고 칠성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형님이 뭘 알아. 평생 천대받고 살아온 내 심정을 알아. 나도 갓쓰고 도포 입고 싶었어. 칠성은 눈을 질끈 감고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 칼날에는 살기가 없었다. 그저 허공을 가르는 절망의 몸부림일 뿐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무영의 뒤를 노리던 살수가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안색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독사처럼 살아있었다. 살수는 무영의 빈틈을 노리고 사검을 날렸다. 하지만 무영은 칠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죽어라. 살수의 검이 무영의 등을 향해 쇄도했다. 푹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무영의 몸이 앞으로 휘청거렸다. 하지만 고통의 신음은 무영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무영의 앞을 막아서던 칠성의 눈이 커졌다. 그의 가슴 한복판을 뚫고 붉은 검날이 튀어나와 있었다. 살수가 무영을 찌르려던 찰나 칠성이 무의식적으로 몸을 날려 그 칼을 대신 받은 것이었다. 그것이 형님을 구하려는 본능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컥. 칠성의 입에서 핏덩이가 솟구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뚫고 나온 칼날을 잡았다. 품속에 있던 면천 문서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먹물로 쓰인 김판석이라는 이름이 핏물에 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방해되는 놈. 살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검을 비틀어 칠성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칠성은 무영의 발치에 쓰러졌다. 그는 붉게 물든 문서를 움켜쥐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형님. 이름. 칠성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어갔다.
끝내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이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채 이름 없는 별이 되어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다. 무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성은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살수에게 달려들었다. 크아아, 그의 흑철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허공을 갈랐다. 살수는 당황하여 검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챙챙. 단 3번의 격돌이었다. 첫 번째 검이 살수의 사검을 튕겨냈고, 두 번째 검이 살수의 손목을 베었으며, 세 번째 검이 살수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선이 살수의 목에 그어졌다. 살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 쥐었다. 이런, 개, 똥, 같은. 그는 말을 맺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1급 살수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허무했다. 이제 연회장에 서 있는 것은 무영과 조판서뿐이었다. 묵도는 할멈을 안고 구석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조판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밖에서는 성난 백성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있었다. 와 함성 소리가 지진처럼 땅을 울렸다. 조판서는 덜덜 떨며 자신의 화려한 관복자락을 붙잡았다. 붉은 비단의 금실로 수놓은 용이 꿈틀거리는 듯했다. 이보게. 내 돈을 주겠네. 원하는 건 다 주겠어. 제발 목숨만은. 무영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검끝에서 칠성의 피와 살수의 피가 섞여 떨어졌다. 돈무영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울음보다 더 처절했다. 내 놈이 긁어모은 그 돈은 백성들의 고열이다.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비단옷은 우리들의 가죽이다. 무영은 조판서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조판서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무영은 검을 들어 올렸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였다. 똑똑히 보아라. 무영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것이 내 놈이 그토록 하찮게 여기던 자들의 피다. 무영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그는 조판서의 목을 베지 않았다. 대신 검은 조판서의 가슴팍을 길게 그었다. 깊지는 않았지만 살이 벌어지고 피가 솟구치기에 충분한 상처였다. 조판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 검붉은 피가 화려한 홍색 관복 위로 흩뿌려졌다. 붉은 옷은 더욱 짙고 검붉은 색으로 변해갔다. 금실로 수놓은 용이 피를 마시고 승천하는 듯 기괴하게 보였다. 무영은 검을 거두지 않고 쓰러진 조판서를 내려다보았다. 죽음은 너무나 쉬운 도피다. 너는 살아서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리고 네 그 잘난 옷이 영원히 씻겨지지 않는 피로 얼룩진 것을, 대문이 완전히 부서지고 횃불을 든 사람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빗물에 젖은 채, 하지만 눈빛만은 활활 타오르는 채로 그 광경을 목격했다. 피범벅이 된 채 쓰러진 권력자와 그 위에 우뚝 선 이름 없는 영웅을, 조판서의 비명소리는 사람들의 분노에 찬 함성에 묻혀버렸다. 무영은 칠성의 시신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빗물이 들이닥쳐 피 묻은 문서를 적시고 있었다. 무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잘 가라. 칠성아, 저승에서는 이름 따위 필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어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밤이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역겹지 않았다. 그것은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기 위해 반드시 흘려야 하는 정화의 냄새였기 때문이다. 무영은 피 묻은 흑철검을 빗물에 씻었다. 검은 다시 차가운 빛을 되찾았지만 그의 가슴 속 흉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비가 그친 새벽. 한양의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밤새 퍼부었던 빗물은 거리의 오물을 씻어내렸지만 조 판서의 저택 마당에 흥건히 고인 붉은 웅덩이까지 지우지는 못했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이제 성난 백성들의 발길질에 의해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다. 담장은 무너졌고 값비싼 도자기들은 파편이 되어 진흙탕에 박혔다. 그리고 그 폐허의 한가운데 조 판서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홍색 관복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금실로 수놓은 용은 진흙과 피에 덮여 더 이상 승천할 수 없는 지렁이 꼴이 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이게 아닌데. 그는 중얼거렸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권력의 탑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백성들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보다 더 잔인한 형벌을 내렸다. 그를 발가벗겨진 임금님처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살려둔 것이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그에게 돌을 던졌고 노인들은 침을 뱉었다. 그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장무영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검은 무복은 이제 마르기 시작했지만 옷감에 베어든 비린내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흑철검을 검집에 넣었다. 철컥. 그 소리가 마치 한 시대의 막을 내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뒤를 돌아 강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강 변의 버드나무 아래 묵도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품에는 돌차 할멈이 안겨 있었다. 할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물 위로 붉은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왔느냐? 할멈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희미했다. 무영은 말없이 할멈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 평생을 약초를 캐고 환자들을 돌보느라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무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멈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너희 덕분에 내 눈으로 보았다. 놈들이 무너지는 꼴을. 그녀는 기침을 하며 피 섞인 가래를 뱉어냈다. 묵도가 울먹이며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무영아. 그리고 묵도야. 할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제 그림자로 살지 마라. 숨어서 살지도 마라.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그녀의 손이 무영의 뺨을 어루만졌다. 당당하게. 햇빛 아래서 살아라. 이름 없는 들풀도 햇볕을 쬐며 사는데 하물며 사람인데. 할멈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다.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다. 강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돌차 할멈은 그렇게 떠났다.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마지막 순간만은 자유로웠다. 묵도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다만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짐승처럼 긴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그 소리는 강물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무영은 눈물을 삼키며 할멈의 눈을 감겨들였다. 강물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할멈을 양지바른 언덕에 묻었다. 비석은 세우지 않았다.
대신 할멈이 평소 좋아하던 들꽃을 무덤가에 심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봉분을 하나 더 만들었다. 칠성의 무덤이었다.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피 묻은 면천 문서를 묻어주었다. 무영은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냈다. 잘 가라. 칠성아. 무영이 불을 붙였다. 종이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판석이라는 이름이 불길 속에서 검게 오그라들었다. 너는 김판석이 아니라 그냥 우리 동생 칠성이다. 저승에서는 신분 따위 없는 곳에서 마음 편히 살아라.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은 칠성의 영혼이 춤을 추며 승천하는 것 같았다. 무영은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생각했다. 자유는 종이 한 장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마음에 있었다. 비록 그 대가가 죽음일지라도 모든 장례가 끝난 후 무영과 묵도는 다시 나루터에 섰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한양은 그들에게 너무 좁고 너무 많은 슬픔을 간직한 곳이었다. 묵도는 보찜을 메고 북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아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산골이 있을 것이다. 그곳이라면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두 사람이 조용히 늙어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함께 가겠나 무영이 물었다. 묵도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손짓으로 말했다. 나는 내 길이 있다. 너는 네 길을 가라. 그는 무영의 어깨를 한 번 툭 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더 이상 위태로워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서 있는 거목이었다. 무영은 혼자 남았다. 그는 흑철검을 강물에 던져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세상에는 아직 배워야 할 악이 남아 있었고 지켜야 할 약자들이 존재했다. 그는 검을 등 뒤에 단단히 맸다. 이제 그는 장무영도 아니고 흑영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탐관오리들은 잠 못 이루고 떨게 될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판서의 저택이 있던 쪽을 바라보았다. 폐허가 된 그곳 위로 까마귀 떼가 날아오르고 있었다. 권력은 화무 10일 홍꽃은 열을 붉지 않다이라 했다. 붉은 관복은 흙탕물에 더럽혀졌고 화려했던 연애는 피로 끝났다. 옷은 빨아서 다시 입으면 그만이지만 죄악으로 얼룩진 영혼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법이다. 무영은 발길을 돌렸다. 그의 앞에는 끝없는 길이 펼쳐져 있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를 배웅했다. 그는 페랭이를 눌러쓰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길게 늘어졌다. 피는 옷을 적시지만 눈물은 영혼을 씻는다. 어디선가 바람에 실려오는 할멈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무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더 이상 짐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짊어진 사내였다. 그리고 그의 등 뒤로 역사라는 거대한 강물이 묵묵히 흐르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비는 이미 그쳤고 더럽혀진 예복의 옷자락은 언젠가 썩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시간 속에 영원히 남는다. 자유의 대가는 결코 값싸지 않으며 정의는 언제나 그것을 집행할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기이한 옛 이야기에서 또 다른 역사의 장을 펼칠 것입니다. 다음 야담에서 다시 만나요.